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47번 위성수학 닫힌 집합 영상을 하는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짤막하게 이제 요약 영상의 내용들을 좀 요약하면서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을 좀 기준으로 말을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클로즈 셋의 정의, 그러니까 폐집합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컴플리먼트가 오픈셋이면은 일단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주어져 있을 때 컴플리먼트가 오픈셋이면은 그 어떤 집합을 클로즈드 셋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5가지 정도의 예시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클로즈드 인터벌이 클로즈드 셋이 된다라는 얘기, 첫 번째 예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박스 토폴로지, 스탠다드 토폴로지 R2에서 또 이제 어떤 그 두 번째 예시 적혀 있는 것처럼 그 클로즈드 셋을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에서도 어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정의가 어 그 여집합이 파이나이트 셋인 것들을 정의로 하는 어떤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그 오픈셋의 여집합이 반드시 파이나이트여야 되기 때문에 그 클로즈드 셋들은 그냥 파이나이트 셋들을 모으면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모든 원소들이 다 그 모든 오픈셋들이 다 사실은 오픈셋이자 클로즈셋이 되는 어떤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예시로는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보는 서브스페이스를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예시로는 이제 그 클로즈드 인터벌, 그러니까 구간 0,1 구간과 2,3의 구간을 합집합했을 때 그 각각의 0,1 클로즈드 인터벌과 2,3의 어떤 오픈 인터벌들은 각각 오픈이면서 동시에 클로즈드 셋이다. 셋 기준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첫 번째 프로포지션을 보면은 그 어떤 그 공집합과 그리고 전체 집합 X는 오픈셋이기도 하면서 클로즈드이다 라는 사실을 간단하게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임의의 클로즈드 셋들의 인터섹션은 클로즈드이다. 그리고 반면에 어, 파이나이트 클로즈드 셋들의 어떤 파이나이트 유니언은 파이나이트 유니언만 클로즈 셋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제가 발레를 하나를 그 아무 책에나 적혀져 있는 발레가 있길래 하나를 일단 좀 적어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예시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로즈드 인터벌인데 저걸 만약에 어, 무한 번, 그러니까 그 자연수 개수만큼 무한 번 이제 유니언 해버리면은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는 그 1-n분의 1은 아무리 n이 한없이 그 모든 자연수를 다 한다고 한들 절대 1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극한값이 1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극한값이 아니라 그냥 모든 n에 대한 고려이기 때문에 1은 아니기 때문에 저 오른쪽 경계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 오픈셋이 돼버리는, 클로즈 셋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시가 발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지션 두 번째 걸로는 이제 어떤 그 클로즈 셋에 대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이 저는 조금 약간 이렇게 그 X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할 때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의상. 그래서 이제 그거 그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 Y가 있다고 할 때, 네, 일단 이거 지우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일단 그 썸머리이기 때문에 일단 지우고요. 그래서 어떤 सब스페이스 Y가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सब셋 A가 있다고 할 때 A의 어떤 클로즈 셋,
잠시만요. A가 만약에 클로즈 셋이라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근데 이제 그 A는 이제 Y의 सब셋으로서의 클로즈 셋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이 사실은 이제 그 A라는 게 두 가지 인터섹션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 조건을 가지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리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것도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좀 자명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상에서는 좀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요약은 다 끝이 났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스터디에서 제가 사실은 이제 조금 공유를 어떤 생각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 조금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라는 심정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오픈셋의 어떤 그 컴플리먼트로서 무슨 클로즈드 셋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는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도대체가 저는 솔직히 그것까지를 딱 클로즈 셋의 정의를 보고 어떤 성질들을 보고 구체적인 예시를 봤을 때 그래서 뭐 와닿는 예시가 그렇게 딱히 없었고, 그러니까 클로셋 자체만을 갖고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큰 어떤 감성 포인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도대체 클로셋, 그리고 이제 영상 말미에 가면은 오픈셋도 클로셋도 아닌 어떤 셋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 페포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 오픈 클로즈도도 아닌 그런 거를 물론 이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차원에서 어떤 수학적으로는 어떤 분류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수학에서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류를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명확한 어떤 구체적인 예시로서 저한테 와닿는 건 없었고요. 약간 그런 직관도 약간 생기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그냥 앞으로 나아가 보자. 피상적일 수는 피상적으로라도 일단은 그냥 나아가 보자. 이거 도대체 뭐 어디다 쓰이는 거냐? 라고 해서 저는 그냥 그 클로셋에 대한 것을 아주 딥하게 막 어떤 막 상상을 하고 막 뭔가 고찰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갖고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건지가 솔직히 좀 더 내면적으로는 궁금했던 것 같아서 그냥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되게 피상적으로 정의만을 갖고서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클로셋을 정의한 다음에 이제 페포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미 뭐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닌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잘 모르고 일단 그냥 뭐 책만 보고 사실은 그냥 다 보고 피상적이고 아무것도 이해한 것도 없지만 일단은 그냥 그렇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페퍼라는 게 있다. 뭐 페퍼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바로 다음에. 그래서 페퍼라는 게 뭔가 하고 보니까 만약에 어떤 A의 페퍼, 어떤 X의 सब셋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의 서브셋으로서 서브셋인 A의 페퍼라는 것은 정의를 본 거 하니 A를 포함하는 모든 클로즈드 셋들의 인터섹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클로즈 셋들의 인터섹션. 그래서 뭐 구체적인 뭐 예시를 하나 그냥 갖고 오자면 만약에 X가 A, B, C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지금 T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지금 저런 식으로 생겨 있다라고 할 때 만약에 제가 सब셋 A를 그냥 이 스몰 A 하나만 들어있는 어떤 싱글턴 셋으로 잡아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 지금 클로즈드 세트를 사실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 클로즈드 셋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얘가 오픈 셋이면 클로즈드 셋은 뭐
BC, 그리고 뭐 AC, C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클로즈 셋이고 그 다음에 이 클로즈 셋 중에서 A를 포함하고 있는 클로즈 셋은 뭔가 하니 얘만 얘랑 얘만 이제 A를 들고 있죠. 그래서 걔네들을 다 인터섹션 하면은 AC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어떤 A의 페포는 그러면은 뭐 AC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최소한의 어떤 A라는 सब셋을 갖고 있는 그 A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클로즈 셋들의 인터섹션이니까.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대수학 시간, 그러니까 대수학 파트를 조금 공부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뭔가 가장 작은 대상이 약간 인터섹션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디였더라? 뭔가 어떤 가장 작은 대상을 만들 때 어떤 인터섹션의 어떤 정의를 해가지고 인터섹션을 한 인터섹션이 가장 작은 또 오브젝트다. 약간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것처럼 여기서도 어떤 아, 그 A를 갖고 있는 녀석들 중에서 지금 이게 인터섹션이니까 인터섹션은 클로즈 세트를 인터섹션 하면 사실 인터섹션이잖아요. 그래서 클로즈드 인터섹션 해봤자 어차피 이 페포 자체도 하나의 클로즈드 셋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의상 이거 자체도 하나의 클로즈 셋이기 때문에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클로즈 셋 그거를 찾고 싶은가 보다. 뭔가 약간 그런 생각까지는 일단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어떤 클로주얼이라는 페포랑 어떤 클로즈 셋을 갖고 와서 하면은 이제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어떤 조밀한 부분 집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리수의 조밀성, 그 파트가 이제 어떤 기대수에서 나왔던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일단 어떤 유리수라는 거는 어떤 연속은 아니지만 일단 조밀성까지는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의 실수와 실수 사이에 유리수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조밀하게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의 어떤 백그라운드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떤 위상적으로의 어떤 위상에서 말하는 조밀함, 그 조밀성, 어떤 댄스라고 했을 때 이걸 보니까 이제 A의 페포가 X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한 직관에서는 이제 페포라는 어떤 클로저는 사실은 그 A를 포함하는 클로즈 셋 중에서 가장 작은 클로즈 셋 그거를 이제 찾고 싶어 하는데 그게 X 전체가 된다. 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A를 포함하는 클로즈 셋이 가장 작은 클로즈 셋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게 조밀함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사실은 여기서는 좀 막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도대체 조밀하다는 게 무슨 직관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이상으로 좀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일단은 조금 다시 넘어가서 바로 연속성에 대한 파트로 일단은 넘어갔어요. 차포를 다 떼버리고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가 신경 쓰고 싶은 주제들만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그 1번, 2번 인덱스를 달아놓은 것들은 제가 좀 그냥 눈여겨보고 싶은 애들을 일단 큼지막하게 좀, 정의를 일단 살펴본 어떤 성격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본 게 연속성이에요. 컨티뉴이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랑 Y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거를 매핑하는 함수 F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그럴 때 만약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어, 그러니까 공역의 원소에 따라서 임의의 지금 공역의 원소마다 그
인버스 프리이미지라고 하죠. 프리이미지가 오픈셋이면은 F를 컨티뉴어스라고 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음, 이게 연속이랑 처음에 보자마자는 연속이랑 뭔 상관이지 이게? 라는 생각이 좀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이제 직관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뭔가 약간 좀, 좀 파고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의가 일단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일단 뭐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오랫동안 생각을 해봐야지 좀 와닿을 것 같고 그래서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호메오몰피즘이라는 얘기를 저는 바로 넘어가서 이거를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호메오몰피즘이 뭔고 하니 일단 똑같이 X랑 Y라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주어져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바이젝티브로서 매핑이 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 그 F랑 F 인버스가 둘 다 컨티뉴어스 하면은 그러면은 F라는 거는 호메오몰피즘하다. 또 F 인버스도 호메오몰피즘 하겠죠. 네. 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지금 어떤 연속 함수라는 정의, 연속에 대한 정의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잠시만요. 제가 이제 그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주워 들었던 어떤 호미오물 비즘하면은, 뭐가 있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약간, 뭐, 이, 이런 2차원 어떤 그 다양체 매니폴드가 있고 뭐 여기에 어떤 이만큼의 어떤 오픈셋을 잡아서 그래서 뭐 여기에 R2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어떤 또 볼을 잡아가지고 이 점은 P라고 하고 그래서 뭐 얘랑 그 어떤 그 이런 거 하는데 이게 호미오물 뭐 여기선 파이라고 막 뭐 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파이였나요? 뭐 해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뭐 파이 인버스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호메오물픽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지?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지금 연속성에 의존하고 있는 호메오물피즘 뜻인데 도대체 이게 아직까지 한 번에 보고서는 직관이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를 조금 이건 남겨두겠습니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제가 또 넘어간 거는 커넥티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커넥티드를 좀 들여다 봤었냐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저는 이제 전공 수학과에서 어떤 전공 수업으로서 그, 어, 기대수, 기대수 레벨의 그 다변수 해석학은 아니고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계산적인 전공 수업이긴 한데 조금 계산적 측면으로서 그 벡터 해석학 및 어떤 다변수 해석학을 들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그 할 때 기본적으로 연결 영역이다. 그래서 뭐 단순 연결 영역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미적분을 수행해 나가는데 그때 이제 그 연결 영역이라는 어떤 얘기가 있는데 그 뭐가 도대체 연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봤으니까 그 일단 여기서 또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커넥티드 하다는 건 라는 거는 일단 제가 참고한 하나의 레퍼런스에서는 디스커넥티드가 아닌 거를 커넥티드라고 한다라고 일단 정의가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디스커넥티드는 뭐냐라고 할 때 그 어떤 두 가지 오픈셋이 존재해야 되는 게 디스커넥티드인데 근데 공집합이 아닌 어떤 두 오픈셋이 존재해야 되는데 인터섹션 하면은 공집합이 돼야 되고 유니온 하면은 전체가 되는 그러한 어떤 공집합이 아닌 오픈셋이 존재할 때 이제 디스커넥티드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커넥티드라고 하고 뭐 그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을 보면 약간 이런 그림이 그냥 좀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이 연결이라는 거는 조금, 그리고 연결이, 만약에 이게 이제, 만약에 인터섹션에 대해서 공집합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래, 겹치는 게 있으니까, 뭔가, 뭔가, 이게 뭔가 연결된 건가? 물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나요? 그러진 못, 네. 아무튼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약간 처음에 이런 그림을 그렸었던 것 같고, 머릿속에 떠올렸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어떤 커버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커버는 사실은 컴팩트라는 거를 좀 보고 싶어서 좀 먼저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커버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정의가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सब셋 A를 생각할 때 그 어떤 오픈 세트의 모임이라는 C가 있는데 오픈 세트의 모임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 토폴로지의 어떤 सब셋이면서 오픈 세트의 모임인데 만약에 그 오픈 세트의 합 모임의 유니온이 A를 포함하면은 A를 그러한 C라는 어떤 오픈 세트의 모임을 A의 커버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 커버가 커버를 포함하면 그 조금 더 작은 커버는 서브 커버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컴팩트라는 얘기까지 넘어갔는데요. 좀 속도감 있게. 그래서 컴팩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모든 커버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할 때 X를 컴팩트라고 한다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되게 피상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일부러 다 알 거라고 온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정의들을 좀 그냥 너무 답답한 마음에 좀 달리면서 좀 그냥 일부러 좀 먼저 보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근데 어디까지나 하나도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선은 근데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뭐라 그럴까요? 언어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자면은 그냥 이런 얘기들이구나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수학적으로 뭔가 어떤 할 얘기들이 있냐라고 할 때는 아무런 없는 상태이긴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나누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요. 실은 그냥 약간 저는 그 예전에 대수학 공부할 때랑 약간 비슷한 조금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좀 감정적으로 조금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매, 그 수학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넘어가는 고비를 그때 처음으로 맛봐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 스트레스는 좀 덜 받기는 하지만,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의 토픽들을 공부하면서 어떤 베이직한 직관을 만들어가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직관 보면서 뭐 그림 대충 이렇게 되고. 근데 뭔가 예전에 제가 대사 공부할 때 저에게 가장 그 어떤 해결 포인트가 되었었던 거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어떤 이게 이런 거였구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에 나왔던 어떤 그 아이소몰피즘에 대한 그게 그거를 접하고 나서 좀 이래서 이거 하려고 뭐 노멀 서브 그룹이니 뭐니 뭐 코어션트 그룹이니 뭐 그룹 스트럭처니 뭐 그런 걸 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도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하다 보면은 뭔가 미분과 적분에 대한 얘기들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구나를 나중에 뭔가 이게 다 연결이 돼서 깨달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일단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클로즈 셋에서 뭐 어쩌라는 거지 살짝 이런 느낌들 솔직한 심정으로 물론 제가 약간 좀 안 들여본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이승진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클로즈드 셋 처음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 이제 그 해석개론을 오히려 좀 요즘 다시 보고 있는데 그 이제 클로즈드라고 했을 때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실수의 R에다가 스탠다드 토폴로지 주어져 있을 때 보통 이렇게 그 이상이랑 이하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경계면을 포함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0과 1이라는 걸 포함하고 만약에 0, 1이라는 인터벌을 줬을 때 0과 1을 포함하게 주면 그런 거를 보통 클로즈드 셋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해석개론에서 조금 보면 저는 요즘 다시 보고 있는데 그쪽을 위상이 오히려 위상하면서 저는 좀 구체적인 예시를 해석개론에서 많이 찾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0, 1이라는 그 인터벌은 클로스드 인터벌은 그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 때문에 이제 그 스프리멈을 실수해서 가지고 여기선 구체적으로 1이라는 걸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제 1 마이너스 이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1 마이너스 입실론을 해주면 그 사이에는 항상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마이너스 입실론이랑 1 사이에는 0, 1이라는 인터벌 사이에 있는 어떤 수가 하나는 꼭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1로 수렴하는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때도 해석개론에서 보니까 리밋 포인트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클로스드 되어 있는 0과 1이라는 거는 그 리밋 포인트를 그 클로스드 셋이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개구간으로 0, 1을 주게 되면 그 마찬가지로 1로 수렴하는 이제 그 수열을 하나 잡아줄 수 있고 그게 리밋 포인트가 되지만 리밋 포인트 정의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한번 다시 보면 좀 저도 이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이제 정성님 말씀 듣고 이제 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0, 1이 개구간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때는 이제 1이라는 거를 0, 1이 오픈셋은 그 경계면이라는 이게 경계면이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뭔가 이제 0과 1이라는 클로스드 인터벌은 그 이제 뭐라고 해요? 그 리밋 포인트라고 해야 돼. 그 0과 1이라는 뭔가 좀 그 끝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포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요즘 해석개론 그 교수 되게 짧게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게 분명히 교수님이 짧게 하시면서도 이상이랑 연결되게 했을 건데라는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좀 리밋 포인트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스드면 뭔가 좀 그, 경계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뭔가 경계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이제 딱 그 경계를 포함하고 있어주면서 그래서 닫혀 있다. 딱 나는 이 경계가 이렇게 딱 닫혀 있다. 이런 색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일반론적으로 말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이게 위상 한 번 이렇게 딱 한 번 다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뭔가 그랬던 어렴풋한 기억과 해석결론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간 그 질문?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점이 리밋 포인트를 왜 신경 써야 되는가? 약간 그게 조금 그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 저도 막 꼭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 입장보다는 사실은 이제 결국 저희가 위상수학 지금 큰 흐름에서는 교수님도 그 미적분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게 실수 r에서 r로 간다고 했을 때 가령 이제 리미트 x가 p로 갈 때 fx는 어디로 l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 p라는 게 리밋 포인트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좀 어, 이게 뭔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진짜. 그 위상 근데 그 리밋 포인트라는 게 이제 위상에서 정의하는 거랑 그 해석학에서 실수 위에서 정의하는 거랑 약간 정의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그 리밋 포인트 어떤 리밋 포인트? 근데 제가 본 거는 네네. 그 저희 해석개론 5강에서 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해석개론 제가 좀 다시 보고 있는데, 네네. P라는 점이 있으면 네. 이제 이 P라는 점의 이제 네이버후드들을 전부 다 잡아주는데, 그 네이버후드 그러니까 for every neighborhood V of P 그러니까 P를 포함하고 있는 네이버후드 V에 대해서 V에서 P를 빼준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에 0, 1이라고 봤으면 그 친구를 좀 그 대상을 교집합해 줬을 때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점 P를 이제 리밋 포인트라고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저도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식하지 않고 뭔가 계속 그런 개념들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좀 네, 요즘 해석 경험에서 다시 좀 잘 보면서 예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위상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리밋 포인트가 사실은 실수에서의 그 리밋 포인트를 약간 추상화해서 해놓은 일반적인 리밋 포인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코멘트 있으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저는 반대로 그 댄스 하다는 거를 지금 정석 선생님이 이제 써오셨는데, 이거 이제 그 댄스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그 유리수 생각하잖아요. 유리수를 댄스하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컴플릿하지는 않지만 댄스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 왜 저 정의가 유리수, 그럼 실제로 유리수에도 뭔가 이제 저런 그 어떤 위상이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유리수를 댄스하다라고 뭔가 그 연관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뭔가 저는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게 어떤, 뭔가 조금 더 일반론적으로 유리수에서 봤던 관찰을 조금 더 이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 네, 좀, 저도 막 감은 안 잡히는데, 좀, 뭔지 알고 싶긴 하네요, 아직. 네, 그, 저도 분명히 여기에 있는 어떤 용어들의 어떤 선택을 헷갈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연관성이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거잖아요. 반드시. 도밀이라든지 뭐 벤스라든지 리미 포인트라든지 뭐 어떤 오픈셋이라든지 사실은 어떤 실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극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관습적인 어떤 표현들을 좀 일부러 좀 일반화시키는 것 같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위상에서의 지금 이 폭포로 되어 있는 정의하는 것이 그 어떤 실수의 그 어떤 조밀 조밀성 아니면 어떤 유리수의 조밀성 아니면 어떤 수체계의 조밀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끌어내릴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 조회수 관련해서 두 번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유리수 관련해가지고 든 생각을 좀 나눠도 될까요? 네네네. 예. 여기 이번에 정의를 보고 저도 아까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승진 선생님께서 이제 유리수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주시니까 들은 생각은 뭐냐면 이 유리수를 가지고 어떤 모든 무리수들의 그 무리수들로 수렴하는 극한들을 항상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예. 만약 그렇다면 모든 무리수들이 그 유리수 집합의 그 뭐 리미트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Q에다가 Q에 이제 다시가 들어가면 그게 합쳐져 가지고 실수 라인 전체가 되니까 예, 그거랑 같이 서로 비교해서 보면 예, 여기에서 어떤 A가 오픈 세치더라도 거기에 모든 리미트 포인트들까지 다 합친 것들이 이제 클로저가 될 텐데 그 클로저들이 전체 X랑 다 같다면 예, 그러면 얘는 A라는 집합은 예, 충분히 X 안에서는
예, 충분히 어떤 높은 셋을 잡더라도 뭐 그 안에 그 A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저 근데 저도 좀 손명식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실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그 상한공리를 사용해서도 이제 하긴 하지만 사실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 코시 수열 가지고 그 수열의 극한 가지고 정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이 이 유리수, 사실은 그 무리수라는 게 비순환 무한소수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극한을, 이제 그거를 어떻게 유리수만 가지고 생각을 해냈을까라는 거를 극한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유리수들이 그렇게 아예를 쭉 하면서 그 극한을, 어, 이제 그 무리수로 정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폐포가 된다라고 하면, 그 Q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가 조금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유리수 Q를 생각을 할 때 그 어쨌든 간에 그 클로저 하다는 거는 이제 그 제가 아까 정의를 좀 못 봤는데 그 클로스드 세트를 다 교집합시켜 놓은 거라고 하셨나요? 혹시 포함하고 있는 거? 이제 클로저의 정의는 네. 그 A의 클로저다 하면은 네네. A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클로즈드 셋들의 인터섹션. 근데 그게 인터섹션이 무한하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클로저에 대해서는. 네네. 클로스드에 대해서는.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제 생각에는 클로스드 셋이 될 것 같은데, 클로저도 뭔가. 네네. 근데 이제 그게 클로스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유리수도 어쨌든 간에 유리수 자체만 가지고 이게 좀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하네. 유리수만 가지고 유리수로 수렴하는 수열을 만들어 냈을 때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리밋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유리수만 가지고 유리수로 이렇게 수렴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유리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리수를 표현해낼 때는 그러니까 어떤 경계점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실수를 컴플릿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경계점으로 그러니까 경계점 스스로를 자기 자신의 집합에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뭔가 덴스하다고 하는 게 좀 일맥상통할 것 같고 경계점을 이제 자기 자신의 집합에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유리수만 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만들어낼 때는 뭔가 좀 그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듭니다. 뭔가 조금 정성님 끄떡여 주셔서 좀 이해는 하셨는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제가 너무 설명을 못해서 네, 근데 어떤 센스인지는 혹시 아시겠나요? 조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좀 드는 생각은, 그지?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데데킨트 절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x제곱은 2라고 했을 때 확실히 x는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는 유리수란의 정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x는 확실히 유리수가 아니다. 근데 x제곱은 2보다 작다 했을 때 그 x를 놓으려고 했을 때 그때는 그 집합이랑 루트 2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 무리수 개념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루트 2랑 결국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어떤 수는 유리수가 아닌 어떤 수는 존재하는데 근데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 x제곱은 a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a가 계속 변할 수가 있는 건데 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근데 x제곱이 5보다 작다면 x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집합은 루트 5랑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무리수라는 실수 범위 안에서 무리수라는 거를 그 약간 존재를 새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리밋 포인트라는 거는 약간 수렴을 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언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그 해석학에서는 그 엄밀화하는 과정에서 수렴의 그 뜻이 그 어느 순간 이상부터는 다 가까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딱 리미트 포인트가 딱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 그 리밋 포인트들을 다 어떤 셋의 근데 그 A라는 셋이 있을 때 그 A라는 셋 안에서 수많은 그 시퀀스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A 안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수많은 시퀀스를, 무한히 많은 시퀀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모든 시퀀스들을 다 만들어냈을 때 그 리밋 포인트가 그 개념을
도입을 하면 그 리밋 포인트들을 다 모아두면 그러면 그 A 안에서는 클로즈드 셋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리밋 포인트를 다 모으면은 클로즈드 셋이 된다. 아, 그리고 조밀하다는 거에 그 약간 또 봤을 때 약간 유리수의 댄스는 실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집합에 대해서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그 안에서는 그 유리수가 조밀을 한 거죠. 여기서 어쨌든 X 안에 그 X가 무엇이니, 만약 그 X가, 뭐 실수보다 더 큰 복소수 집합을 잡는다면, 과연 조밀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분명히 전체 집합을 뭘로 두느냐에 따라서 무엇의 조밀함인지를 보는 것 같고, 근데 실수 안에서 본다면 딱 꽉 채워진다, 유리수로. 그리고 그거는 다 리밋 포인트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뭔가 아까 말한 그 데데킨트 절단? 그거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그 전병조 선생님 혹시 그 데데킨트 절단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조금 더 아, 설명해 주시면 이해될 것 제가 같은데. 네, 기억만 나서 좀 네, 그냥 내던진 건데, 네. 그, 어떤 집합인데, 어, 그, X라는 원소를 모아놓은 건데, 그 조건이 뭐냐면, X제곱은 A보다 작다. 그러면 그 A가 만약에 2라면, 결국 X제곱이 2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아, 물론 어, 그러면, 잠깐만, 좀, 일단 찾아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집합을 가지고 그 컷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트 2라는 기점을 가지고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가지고 그 루트 2 역할을 해주는 그 집합을 그러니까 컷을 해주는 거죠. 중간에 어떤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중간에 자르더라도 이렇게 두 개 합쳤을 때 합집합이 그 전체가 되는. 그 제가 조금 들었던 생각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그 데데킨트 절단이나 제가 말한 그 유리수 코시열에 수렴하는 그 수를 가지고 이제 실수를 정의하는 방식이나 둘 다 이게 그 공리적으로 이제 그 뭔가 실수를 정의한 게 아니라 이 유리수라는 수책에서 실수를 어떻게 그러니까 무리수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고민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 전체 집합이 페포가 된다라는 거는 그 경계점들을 다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집 안에 있는 어떤 수로 수렴을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 유리수로 예를 들면 유리수로 수렴을 해야지 페포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말씀 더 네네 하시기 전에 네. 그 리미트 포인트가 그 집합의 원소일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쵸. 근데 이제 클로스드 셋의 경우에는 리밋 포인트를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클로즈 셋일 때는요? 네, 그 뭔가 제 생각은 지금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예. 네네. 그 다음 그 강의들 중에 보면 A의 클로저가 A라는 집합하고 합집합, A의 리밋 포인트들의 집합 이렇게 정의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말씀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뭔가 이 클로스드면 이제 그 리밋 포인트들을 자기들이 자신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유리수에서 실수를 정의할 때는 실제로 유리수에 없던 수를 극한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리밋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클로스드라는 거는 리밋 포인트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원소 어딘가로 수렴을 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유리수가 뭔가 좀 유리수 안에서 유리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이 실수라는 걸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자기 자신한테 없는 원소로 유리수로 실제로 수열을 만들었어도 이게 실제로 자기 자신한테 없는 원소를 극한값으로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차이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그 데데킨트 절단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x제곱은 a보다 작다라고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하면서 좀 이상한 거 왜냐면 gat혀 있으니까 이 사이사이에 있으니까 그게 좀 이상했는데 쳐보니까 그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x제곱은 a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만약 2보다 x제곱은 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는 어쨌든 루트 2보다 크게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 반대 방향도 있지만 그 반대 방향은 그 제거시키면 되고요. 네, 그걸 가지고 뭔가 컷을 하는 거 같고 또 들으면서 든 생각은 네, 일단 까먹어서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우선 그좀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그 약간 이해가 좀 많이 안 되기는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조금 들었던 생각은 저는 조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좀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A가 조밀하다라는 거를 그냥 아싸리 그냥 이 A를 그냥 그 레이셔널로 잡아버리고 X를 그냥 이렇게 실수로 잡아버려서 실수에서의 유리수의 조밀성을 그냥 보이면은 어떨까? 약간 그냥 조금 이거를 저는 좀 구체적으로 그냥 좀 구체적인 어떤 예시로 딱 잡아버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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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언어를 익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구체적이라는 이 말 자체도 여기서는 지금 Q랑 R로 잡았으니까 일단 구체적이라는 느낌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드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약간 위에서 정의했던 배웠던 그 정의들을 가지고 그 언어를 잘 사용한다. 좀 그 모순 일으키지 않게 그 언어에 맞게 잘 사용한다. 그러니까 언어 연습처럼 문법 연습처럼 일단 들리고요. 또 제가 까먹었던 게 그 뭐였냐면 그 약간 어떤 대상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게 두 가지 방향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컨스트럭트 하는 방향.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뭐 벽돌을 쌓아 나가는 느낌. 자연수에서 뭐 시작했으면 그 정수로 대수적으로 정의를 하고 뭐 위로 나아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애초에 위에서 아래로 정의하는 방식. 애초에 실수라는 걸 먼저 정의해 놓고 거기서 뭔가 다 펼쳐놓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서브셋으로 잡아가는 방식. 이렇게 두 개의 방향으로 크게 정의해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이 정의를 할 때는 어쨌든 어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정의에는. 결국, 한편으로 정의를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떤 이름 짓기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정의를 한다는 거는 일종의 어떤 관점을 제시한다. 어떤 이런 관점으로 보겠다는, 그 선언 또는 그런 제시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저희가 정의를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약간 교과서를 먼저 접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그게 당연히 이 추상적으로 먼저 탑다운 방식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그 예시를 보더라도 일단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대하는 자세를 봤을 때 공부하는 자세가 약간 약간 문법 익히기인 게 아닌가. 학부에서 우리가 제가 했던 수많은 것들은 다 문법 익히는 것에 초점을 뒀지. 근데 이게 분명히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좀 궁금증이 많이 유발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해소하고 싶은 것도 다들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일단 저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을 찾아야 된다. 이거는 이게 많이 듣고 있지만, 어, 이거를 정말로 어떤 대상이 주어지더라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코멘트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남겨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얘기 들으면서 생각한 부분을 조금 더 공유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유리수가 조밀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실수 라인에서 어떤 구간을 잡더라도 그 안에는 항상 유리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무리수도 이제 똑같이 그럴 거고, 음,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이제 어떤 집합, 이제 그러니까는 리미트 포인트라는 게 딱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 포인트 P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을 잡아도 그 안에는 그 그 A라는 부분 집합의 원소들이 항상 있는 이런 게 조금 리미트 포인트가 이제 조밀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점들에서 다 그렇다 그러면 그 집합은 좀 조밀하지 않을까? 이게 유리수가 어떤 유리수를 잡더라도 그 유리수를 포함하는 오픈볼들을 구간을 잡으면 항상 그 안에는 자기네 뺀 거에 유리수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리미트 포인트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 나가다 보면 이 유리수의 각 점들에 대해서 오픈셋을 잡으면 항상 거기 유리수가 있고 또 실수 라인에서 유리수가 아닌 그 무리수를 포함한 특정 무리수를 포함하는 오픈셋을 잡아도 거기서 항상 유리수가 있으니까 실수 라인에서는 유리수나 무리수나 다 리미트 포인트가 될 거고 예. 그러니 실수 라인에서는 큐나 무리수나 다 이제 그 조미들성을 가지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어떤 집합 X에 부분 집합 A가 있을 때 예, 이거 이제 그런 개념이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여기 넘어오기 전에요. 유리수의 클로저가 R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X의 부분 집합 A에 모든 클로저들의 그거의 클로저가 X 자체가 다 돼버린다 그러면 유리수에 봤던 거랑 똑같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A는 X 안에서 덴스하겠구나라고 예, 그 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지금 저는 되고 있습니다. 어, 저도 네,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약간 둘러서 했던 말들이 그 되게 비슷한 결인 것 같아서 네. 근데 뭐 저는 사실 댄스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이게 딱 그 클로즈드에서 이렇게 리밋 포인트라는 게 연결돼서 이렇게까지 가는 게 되게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마음에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까지는 실제로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디레킨트 컷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무리수를 정의를 할 때 파이 같은 거 정의를 할 때 사실 파이라는 게 유리수로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를 사실은 네 어떻게 사실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 증명을 봐서 아는데 파이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는 제가 어디서 증명을 보거나 이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저 데데킨트 컷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A를 잡을 때 유리수 안에서 잡으면 어쨌든 그런 수많은 무리수들을 생성해낼 수는 있는데 파이는 애초에 A로 사용하고 싶진 않잖아요. 데데킨트 컷의 X제곱은 A보다 크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수들을 표현해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에, 좀 파이가 루트 모시기로 표현이 되는 그런 수가 아니라면 그리고 루트는 좀 자연스러운 개념인 게 어쨌든 그 다항식에서 파생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개념이잖아요. 왜냐하면 x랑 곱했는데 그게 a가 된 건데 그 x를 찾는 거니까 사칙연산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레디컬이라고 하잖아요. 그 루트 거듭 제곱근 그것들을 그래서 그것들은 사칙연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개념인데 뭐 약간 트랜스덴탈 쪽이라고 하죠. 그 사인 뭐 플러스 예.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초월수 맞아요. 초월수 같은 것들은 일단은 레디컬로 표현이 왜 안 될까? 왜냐면 그게 일단 저도 증명은 본 적은 없으니까 파이나 아니면 이 같은 거 자연상수 이의 왜 그게 무리수인지를 어 그 못 봤고 그리고 대수적인 수와 초월적인 수를 나누는 아마 데피니션은 보면 한번 뭐 찾아보면 될 텐데 그것도 한번 좀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사실 파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뭐 대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나
조금 많이 좀 신비로운 대상인 것 같고 좀 모르는 것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파이를 그렇게 정의를 하면 원주 나누기 지름으로 정의를 하면 그게 일정할 것이다라고 하고 하면 뭐 미적분을 통해서 뭐 구의 부피나 뭐 원의 넓이나 이런 거 다 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근데 그거는 파이의 쓰임이라고 본다면 그 파이 그 자체에 대한 약간 좀 이해? 그 분석? 그게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예, 예,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일 갖고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봤던 게, 지금 그 파이가, 이들이 뭐를, 네. 하여튼, 파이가 무리수잖아요. 그쵸? 예. 근데 3.14 얼마, 얼마, 얼마 계속 나가는데, 걔를 그래서 저희들이 3.14 얼마, 얼마 해서 그 무리수 파이를 그 유리수들의 수열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맨 처음 A1 항이 3, A2 항이 3.1, A3 항이 3.14. 그래서 계속 가면 이 수열은 계속 증가하는 증가 수열이 될 거고, 그런데 바운디드가 돼 있으니까 수렴값을 가질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해석학 개론 말씀도 이승진 선생님이 주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제가 이제 붙잡고 있었던 거 파이라는 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단조 증가하는 놈들의 그 단조 함수 단주 수열의 그 개념을 끌어낸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낼 수도 있겠구나. 파이라는 놈의 무리수라고 하면 얘를 이제 유리수로 계속 유리수의 수열들로 무리수를 계속 나타낼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어,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얘가 유리수가 아닌 거는 제가 어디서 들어서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진짜 무리수라면 이를 유리수의 수열 단조 증가하는 수열로 무리수를 나타낸 건데 이 과정에서 그 무리수가 이제 무한소수니까 무한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나오겠구나. 저희는 파이에 대한 정확한 값을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뭐 250 몇 자리까지 계산했다고는 하지만 예, 그게 파이는 아니니까 그, 우리 인류는 파이에 대한 거를 평생 가도 알 수가 없으니까 무한대로 계속 가는 숫자이어서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인데 그게 있다라고 예, 정의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존재성은 어디서 밝혔을 것 같고요. 예, 그, 그래서 네, 예, 말씀. 그런 고민들을 좀 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의미라면 루트위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 왜냐하면 순환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건 데시멀의 입장에서 그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안다 했을 때 모든 그 소수 뒤에 있는 파트를 알고 싶다 했을 때, 아, 근데 예, 그런 의미에서요. 네, 예, 근데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끊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한하니까 당연히 모든 걸 패턴적으로는 알 수는 없겠지만, 1000번째 자리가 알고 싶다. 1억 번째 자리를 알고 싶다. 그건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라서, 그런 약간 포텐셜리 인피니트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점진적인 무한으로 본다면, 그 어느 선까지 계속 끊어갈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 대신 이제 오차항이 있는 거. 네, 오차가 생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정확한 건 아니고 오차항이 있는 거죠. 그게 10에 뭐 250 몇 승, 마이너스 250 몇 승이든, 예, 그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 데시멀의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드는 또 생각은 그 자연수 그 자체와 그 자연수는 일단 무수히 많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수의 카디널리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수의 카디널리티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자체로 그 자체로서. 그리고 그 집합론에서 저는 뒷부분은 거의 모르는데 기수부터 몰라요. 기수 서수라는 그 얘기부터 그 연산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좀 모르는데 그게 어쨌든 그 자체를 뭔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기수라는 개념, 그리고 서수 개념. 네. 근데 아까 손용식 선생님 그
그 Q랑 이제 그러니까 유리수 Q랑 실수 R 가지고 이거 실제로 이제 좀 생각을 나눠주셨는데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조금만 더 저도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실마리가 잡힐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을 그 말씀? 이제 그 유리수 Q가 실제로 이제 의 배포가 그러니까 클로저가 R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유리수 실수에서 어떤 구간을 가지고 와도 이제 유리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일반화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나라는 걸 한 번만 조금 더 그 내용 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유리수의 집합이 있고 이제 알고 있는 유리수의 집합이 있고 그리고 이제 A의 유리수의 클로저는 유리수 집합과 유리수의 리미트 포인트, 유리수로 만들어진 리미트 포인트들의 합집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아, 이제 그리고 이제 리미트 포인트라 그 유리수의 리미트 포인트들을 다 찾으면 걔는 유리수 전체하고 무리수 전체다라고 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되게 네, 뭐 지금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수를 잡더라도 그 무리수의 그 네이버후드 안에는 유리수가 항상 있으니까 어떤 무리수든 유리수의 리미트 포인트가 되는 거고 어떤 유리수를 잡더라도 그거의 네이버후드 안에는 유리수들이 항상 있으니까 모든 유리수들은 또 그 리미트 포인트가 되니 예, 걔네들을 다 합쳐놓으면 A의 클로저인데 이게 실수잖아요. 유리수의 클로저인데 이게 네. 실수니까 예, 그래서 음. 유리수는 R의 부분 집합이고 유리수의 클로저를 한 게 실수가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걔를 어떤 집합 X가 있고 그 유상이 주어져 있는 그 집합 X의 부분 집합 A가 있는데 A의 클로저를 잡았을 때 전체 집합 X가 되면 X 입장에서 봤을 때 이 A는 동일하다. 예, 그게 이제 같은 대응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 그렇게 이해를 네. 들으면서 이제 그 한성 선생님하고 의 선생님 말씀하는 거 들으면서 저도 정리를 좀 식을 했던 거거든요. 저도 뭔가 그 무리수라는 게 만들어진 게 결국 유리수들의 이제 리밋 포인트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그게 되게 조금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주시니까 훨씬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실수도 이 유리수들은 저희가 존재성을 아니까 그 실수의 각 무리수도 다 어떤 유리수로 이루어진 수열들의 극한값이다. 예. 이게 데데킨트 말고 무리수를 유리수의 극한값으로 유리수 수열의 극한값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실수 라인을 다 채우는 거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저도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무리수들, 유리수들 이루어진 수열들의 극한값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아까 그래서 이제 파이도 이제 그렇게 정의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고, 예. 그 할 수 있는 거로 파이 이해하고, 예. 그러니까 유리수의 그 극한값,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로 그 무리수를 다 챙겨가지고 그걸 둘 합집합을 해서 실수를 만들어낸다. 그건데 또 일단 예시를 또 생각할 때 그 무의식적으로 2나 3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겠지 했는데 파이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일단 해야 되지? 물론 그러니까 파이를 어쨌든 그 유리수의 그 무한합, 그러니까 그 유리수의 무한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걸 약간 수열 같은 거잖아요. 그 수열의 수렴성을 보는 거잖아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는지 그 파이가 유리수의 그 무한합으로 어, 근데 약간 생각나는 게 하나 또 있네요. 그 4분의 파이 해가지고 그게 뭐 더해가는 그 무한합이 갑자기 좀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뭐,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제가 이제 중간을 다 못 채우고 놓친 걸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파이 값들을 계속 3.14 얼마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수점 한 단위 내려가는 것들을 전부 다 유리수들로 이루어진 일반항들로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3을 A1, 네, 3.1을 A2, 네,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증가하는 수열이잖아요. 네, 네, 단조 증가. 네. 그리고 예. 바운디드니까. 네, 예, 그리고 바운디드 이제 돼 있는 거는 예, 당연한 거고. 네, 네. 3.14 얼마면 쭉 수준 아래로 내려가니까 예, 3.1 하면 3.2로 우선 바운디드 돼 있을 거고. 예. 계속 쭉 돼 있으니 검색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 그러면 모든 우리 그 무한 소스들을 이런 식으로 다 개념화 할 수 있겠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바운디드랑 또 뭐가 있었죠? 그 증가, 단조 증가. 그거 두 개만 있으면 그 수렴이 된다는 게 충분 조건인가요? 그 두 개가? 그랬던 것 네. 같은데요. 예. 그 배경에는 또 다른 그런 엑시엄들이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배경에 그게 두 가지 단조 증가와 그 바운디드면 수렴을 한다. 이게 결론인데 그 배경에는 어떤 가정들이 좀 깔려 있는지, 왜냐 해석학으로 좀 내려서 보면 그, 컴플리트니스라는 그런 엑시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깔려 있는 근데 거인가요? 그런 것까지 다 내려가는 거로 저는 이해하면서 읽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 걔네들이 네. 예, 그런 공리들을 예, 받아들이고 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좀 왜 한참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토폴로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막 두 점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뭐 있잖아요. 그 스페이스,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일단 토폴로지 스페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 어떤 조건들을, 어떤 엑시엄들을 추가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좀 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석학 레벨로 내려올 수도 있고, 뭐, 미분 가능한 영역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배경이 뭔가 그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 분리공간이나 이런 것들도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 실수 라인을 예, 베이스로 놓고 위상에서 실수 라인을 베이스로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발전시켜 나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분리공간 뭐 이런 얘기 나온 것도 이제 위상을 만들다 보니 위상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그 정의에 따라 하니 그 극한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T1이라는 놈도 그 공리로 조건 하나 더 줘야 되겠구나. 예, 뭐 T2도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씩 붙여가서 그런 게 있다면 쓸 쪽에 더 가까워지는 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코멘트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되고요. 어, 일단 제가 조금 이제 조금 디스커션 해주시는 거 좀 들으면서 약간 저 개인적인 좀 감상은 그냥 약간 리밋 포인트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좀 이해를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리밋 포인트를 좀 다시 좀 뭐랄까요? 이 영상을 다시 좀 보면서 녹화 영상을 다시 좀 보면서 좀 천천히 좀 알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해 주신 것들의 그 대부분은 어, 그렇게 잘 이해를 하면서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다시 돌려보면서 좀 공부를 좀 다시 메꿔면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드는 생각이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해석학만 좋아, 아니면 나는 위상수학만 좋아, 뭐 대수학만 좋아 이런 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 뭔가 저는 그 위상을 보면서 오히려 해석개론 내용을 더 많이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그 이제 그 와닿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전혀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조금 그런 예시 찾을 때는 거기서 찾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당연하다고 해서 해봤는데 실제로 당연하지 않던 것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좀 그걸 많이 느꼈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해석개론 책을 좀 열심히 뒤져봐야겠네요. 사실은 이제 해석개론 하려고, 해석개론 이제 열심히 잘 하려고 사실 위성수학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사실은. 네. 네. 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야 됩니다. 예. 네, 저는, 아까 페포랑, 리미트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 페포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저번에 얘기했던 어떤 토폴로지의 베이시스 얘기할 때, 약간 저도 말씀드렸고, 그 뭐 이승희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던 어떤 뭔가 이 극한을 생각할 때 오픈셋들을 이렇게 막 줄여가는 방식으로 제가 생각해봤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페포를 정의하는 방식이 그거랑 되게 유사한 것 같아서. 왜냐면 클로즈 셋들의 인터섹션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클로즈 셋들의 인터섹션은 여전히 클로즈 셋이니까 어떤 저 방법 자체가 굉장히 가장 작은 클로즈 셋을 만드는 방법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어떤 셋이나 어떤 점에 접근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리미트 포인트나 그런 거에 대해 그런 뭐 용어를 붙이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럼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그러면 이게 오픈셋을 줄여가는 거랑 이렇게 클로즈셋을 생각해서 줄여가는 거랑 대체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저 댄스라는 게, 뭐 저렇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라인 바이 라인으로는 뭔지는 알겠는데, 왜 저걸 왜 댄스라고 이름 붙였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왜 굳이 댄스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보이진 않아가지고 좀 직관적으로 저는 좀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드는 생각은 댄스에 대해서 뭔가 그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수직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넘버 라인 수직선. 근데 사실 유리수만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잖아요. 좀 가득 채워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으니까 어떤 두 유리수 점을 서로 다른 유리수 점을 잡더라도 그 사이에는 항상 유리수들로 채워 나갈 수가 있으니까 빼곡히 채워지니까 이걸로 충분해, 이걸로 다 가득 채워질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이걸 가득 채우려면 그 유리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실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리수의 그 댄스는 실수다. 그걸 다 채워나가는 방식이. 약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조금, 그러니까 이게 셋을 줄이면 그 댄스도 좀 근데 여기서는 이 댄스하다는 게 전체가 되는 게 그 정의니까 어떤 집 A라는 거에 댄스가 전체가 될 때 그거를 댄스라고 하자는 거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유리수를 가득 채우는 거는 결국 가- 어쨌든 그 유리수만으로도 충분히 댄스하다고 할 수 있다. 충분히 꽉 채워졌다고 어느 의미에서는 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들을 다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약간 수직선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을 다, 나열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 무리수는 빠지겠지만. 저도 약간 승민 선생님 의견이랑 아직까지는 승민 선생님 의견에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아까 이제 승진 선생님이랑 이제 손유신 선생님께서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제 다시 어떤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녹화 영상 다시 참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 얘기를 너무 많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에 비해서 하나도 이해 못한 상태로서는, 도대체 지금 오픈셋으로 뭐 하다가 갑자기 왜 클로즈드 셋으로 넘어가서 그거에 가장 작은 인터섹션을 구했는데, 그거 가장 작은 인터섹션 중에서 가장 크게 만들어 버렸을 때 그걸 왜 댄스? 뭔가 약간 어떤 댄스라는 말과 위상에서의 뭔가 댄스가 약간 직관적으로 뭔가
와닿지 않는다. 약간 이런 말씀 좀 약간 그런 맥락에서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녹화 영상을 다시 보면서 좀 직관을 찾아봐야겠어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다 그러니까 의견을 나눠주셨던 것 같은데 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연속성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스카계론에서의 연속성도 당연히 이제 사실은 그냥 입실론 델타 논법 중에서 그 극한값이 그냥 함수값으로 가는 그냥 그게 사실은 헤스카계론에서의 그 연속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그 그냥 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그 극한값을 그 함수값으로 잡아버리면은 어떤 함수의 연속의 정의가 입실론 델타로 정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어 뭐라 그럴까요? 그거랑 이제 그거랑 어떤 일맥상통하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미의 여기서 일단 먼저 그 공역의 어떤 그 오픈셋을 생각한 거는 사실은 그 이미의 입실론에 대해서 약간 이거랑 비슷한 느낌을 주고 그래서 얘도 오픈셋이다 하는 것도 여기서 이게 어떤 오픈셋이 존재한다. 약간 이런 맥락으로서 이제 그 구간들을 세팅해 나가는 그 오픈 인터벌들을 세팅해 나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느낌은 느낌이고 사실은 그 되게 얼마나 이게 그 연결이 되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 오브젝트와 그 위상수학에서의 그 추상적인 오브젝트와 해석학 이론에서의 그 되게 구체적인 그 입실론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거리 함수도 명확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수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어떤 그 거리 함수들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필요하니까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들이 살펴보아야 보아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 약간 홈요물 PGM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뭔가 불편한 포인트가 있었더라면은 저는 그냥 단지 그냥 그게 납득이 안 되겠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그 휘어져 있는 공간과 평평한 공간을 같이 보겠다라는 관점에서 물론 이제 로컬리하게 국소적으로 그 부분을 선택해서 하겠고 그리고 당연히 저거는 아마도 충분히 작은 어떤 지금 또 오픈셋이나 오픈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냥 그렇다고 어떤 직관적으로 그냥 그래 보인다라는 것과 수학적으로 저 둘이 같다라고 웰 디파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 어떤 그 포인트들을 옮겨주는 이야기들 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이 공간은 실제로 그 지금 숫자들의 공간이잖아요. R2라는 건. 점들이 그 지금 얘네 실체는 사실은 지금 어떤 X, Y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 X랑 Y는 다 지금 실수라는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이 M이라는 이 휘어진 공간은 지금 뭐냐 이게 여기에 있는 점들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이게 점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물론 이게 오픈셋을 잡았다고 하고 여기에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냥 얘를 그냥 뭐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봐버리고 이 어떤 오픈셋을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은 거기에 있는 원소들을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뭐 점점점 이렇게 얘네들을 나타낸다 한다면 원소들을 뭐 알파벳으로서 일단 나타낸다 하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체가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 그러면은 얘가 좀 더 뭐라 그럴까 진짜 그 원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웰디파인을 정말 해놓고서 하면은 그러면 이 대상이 뭔지를 왜냐면 이제 그 집합이라는 건 사실은 집합의 실체는 다 원소들인데 그럼 그 원소들이 도대체 뭐냐? 뭐 그냥
그래서 약간 그런 불편한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은, 아, 그러한 어떤 웰 디파인된 집합과 그 유클리드 공간과 이게 집합 대 집합으로서 뭐가 될 텐데, 그럼 저 집합이라는 실체는 도대체 뭘까? 음, 사실은 그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그 국수적으로 유클리디안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순환 논리처럼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불편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들으면서 든 생각은 그 약간 x, y 실수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거는 약간 약간 외제적으로 바라봤을 때 일단 R3나 R2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벡터 공간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베이시스를 어떻게 잘 잡으면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표현을 했을 때 저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매니폴드의 경우에는 일단 점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점이라는 이 개념은 기하적인 개념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실수 이런 것들은 뭐 대수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점은 표현이 뭐 할 수야 있겠죠. 어떤 전체적인 공간을 잘 상정을 하면 그 위에서 어떤 점을 좌표로 나타낼 수 있어서 저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원래 그 실체는 우리가 애초에 기하적인 대상으로서 바라보려고 한 거니까 꼭 저렇게 숫자로 나타내야 된다,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그것보다는 원래는 그 그림이 있었고, 그림을 단지 우리가 그 계산을 좀 해보고 싶어서, 좀 그 대수적으로 좀 끌어오고 싶어서 약간 전체 공간, 외제 공간을 상정해 놓고 그 위에서 이제 점이라는 게 이제 대수로 넘어오는 거죠. 좌표라는 그 이제 A, B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요. 그리고 순환 논리에 대해서는 우선 이 점을 가지고 좌표로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초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매니폴드 위에다가 좀 부드럽다라는 그런 조건도 좀 부여하고 하면서, 그래야 그 위에서 탄젠트 공간을 잡았을 때 그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여기는 R2 공간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이거는 이제 뭐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그 궁금한 그 불편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R2라는 이 유클리디안 공간을 정의하기 이전에 만약에 이걸 정의하기 이전에 그럼 이 M이라는 오브젝트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라고 하면은 그 그러니까 결국에 매니폴드로서 이 M을 저는 일단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매니폴드로서 뭐 어떤 세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뭐 매니폴드를 뭐 정의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만족한다고 치고 그러면 도대체 저 지금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저 M을 도대체 M이라는 집합이어야 되잖아요. 오브젝트로서 집합이어야 되는데 저 집합을 도대체 그 어떤 집합을 나타내려면 어떤 원소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든가 아니면 그 어떤 그 집합을 나타내는 조건을 정확히 정의를 해야 되는데 집합으로서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매니폴드의 세 가지 조건 말고 구체적인 하나의 집합으로서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 약간 그게 조금 불편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그 구체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느낌이 이렇게 들렸어요. 일단 집합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소가 꼭 좌표일 필요는 없죠. 그냥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들의 모임을 그냥 뭐 집합이라는 게 그냥 원소들의 모임인 거고, 그 원소의 모양이 뭐 행렬이 될 수도 있고 좌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하나의 표현에 불과한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고 싶은 방향이 약간 좌표로 나타내고 싶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집합의 그 원소를 좌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왜냐면 A, B, C 예를 들어서 S2를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1이니까 그거를 좌표로 나타내면 그 위에 있는 점들 X, Y, G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면 좌표계를 생각을 해서 뭐 그 원소들을 하나하나의 점을 1대1 매칭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점과 그 무언가의 좌표랑.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매니폴드를 정의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세 가지 조건을 그러니까 애초에 관심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를 정의를 그렇게 한 거죠. 나중에 먼저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겠다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놓고 이제 이거를 언어로서 이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추상적으로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 네네. 매니폴드의 조건 1, 2, 3이 뭔가요? 일단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국소적으로 유클리디안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카운터블한 베이시스를 갖고 있고 뭐 하우스 드로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세 개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네. 저는 이게 꼭 그 매니폴드 이런 입장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그 나뭇잎을 보면서 얘는 얼마나 휘어 있는 거야? 이 점에서 이 점에서 그 공률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뭘 배우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얘는 얼마나 휘어 있는 거지? 근데 나뭇잎이 휘어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휘어 있는 종류들 그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야 얘를 뭐 각점에서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만약 국률이라는 개념을 쓴다면 각점마다 얘를 어떻게 구하지? 근데 저는 걔를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각도기 같은 뭐로 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럼 뭐로는 재야 될 건데 얘를 어떻게 재지? 근데 이제 곡선을 평면상에 그려놓으면 각 점에서는 그 곡선에서 곡률은 대강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얘는 막 3차원 안에 있는데 지금 이제 술술 들어와서 들어보니 걔가 3차원 안에 있는 이제 서피스잖아요. 나뭇잎 같은 거 보면 표현만 보면 서피스가 될 텐데 그때 생각했던 게 얘네들을 어떻게 잴 수 있을까? 근데 머릿속에서는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궁금하긴 한데 잠시 고민하다가 그만뒀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 좀 생각해 보면 또 수질에서 가끔 우리 선생님 그 교수님께서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나뭇잎 위에서 내가 뭔가를 본다 아니면 지구 위에서 뭔가를 본다 그러면 만약 지구처럼 큰 거면 내가 서 있는 게 그냥 유클리드 공간이니까 평면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거 내가 조금 옮겨가면 거기 또 평면으로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겠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까지는 그 이후로는 공부를 안 해봤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얘가 다 연결되면 진짜 그렇게 유클리드를 다뭐 국수적으로 한 거를 다 보면 뭐가 나오더라. 그래서 어 정말 나오나 보구나. 그거를 이제 미분기하나 이 매니폴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온다는 거를 확인했나 보구나 수학자들이 이 정도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유클리드 공간하고 닮아 있는 놈을 매니폴드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각각의 내 특정 위치에서 뭐 거리를 재건, 각도를 재건, 잴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우주를 보면서 각도 재고 거리 재고 막 이랬던 것처럼 각 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걸 한번 해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얘기 나오는 것들을 찾아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진행됐겠다라는 거 정도고, 예,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말씀 나누는 걸 들으면서, 뭐 생각이 떠올려 봤습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약간은 조금 고민했던 것들이 약간은 조금 해결된 실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도중에 생각이 나는데 지금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적어야 될 게 있고 좀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되면은 실력에 올리거나 아니면 좀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보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은 또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뒤에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상 이제 뭐 그 뒤에 내용들이 이제 뭐 커넥트티드나 뭐 그런 정의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커버라는 게 있어서 커버라는 걸로 어떤 컴팩트를 정의하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조금 오늘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피상적이고 그냥 정말 정의만 툭 가져온 거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됩니다. 그 아까 그 나뭇잎 그 휘어진 정도를 그 각도기를 잴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그 학생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그 기울기라는 개념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기운 정도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약간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가파른지 완만한지. 근데 그거를 수로 대응을 시킨 거잖아. 그 기울기라는 개념을. 두 점 사이의 그 변화량으로 잰 건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딱, 한계점은 뭐냐면 이게 비율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 숫자랑 대응을 시킬 때 비율로 재다 보니까 이게 vertical 할 때는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렇게 대응을 시키고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딱 기운 정도를 물어봤어요. 이걸 평평함을 숫자와 대응을 시켜야 한다면 어떤 숫자와 그 매칭을 시키고 싶냐 했을 때 0이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평평하니까. 그러니까 기울기의 정의를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평함이라는 것은 기울기를 숫자로 대입을 해야 된다면 0이다. 그리고 좀 구부러짐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어요. 그 구부러짐이 만약에 평평을 하다면 그 구부러짐 정도를 몇이라고 그냥 하고 싶느냐 숫자와 매칭을 시켜야 된다면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람한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평평한 공간. 근데 그러면서 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와 사람의 그 정신의 그 이면에 있는 그 관념 그 기하적인 관념이 그 평평한 그 말고는 달랐을 수는 없었을까? 평평함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인간의 그 정신 관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하는 걸 보면 그게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그 평평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수학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좀 탐구하는 들여다보는 그런 이기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른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온 얘기로 그게 선형대 수학의 중요성이 아닌가 뭐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나눠주셔도 됩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해석학개론을 조금 더 어, 구체적인 예시를 좀 끌어와야겠다. 너무 구체적인 그 예시를 지금 어떤 그 관점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아, 그, 그 승진 선생님께서 아까 좀 조언해 주신 대로 좀 해석학 쪽에서 조금 뭔가 좀 직관을 좀 끌어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음 주부터는 약간 좀 가능하면 좀 해석학적인 관점을 조금 구체적인 예시로 좀 세팅을 해서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음,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실까요? 코멘트 없으시면은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